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그제 9월 9일이 북한에서는 정권 수립 기념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심야 시간에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네, 이번 열병식은 전략 무기를 공개하고 결의를 다지던 예전 열병식과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네, 정규군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예비군 같은 민간 군 조직이 중심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북한의 열병식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영 기자, 눈에 띄는 대목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열병식은 9일 새벽 0시 김일성 광장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됐는데요.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열병부대를 사열한 다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정위원회 비서 조용원. 군 간부가 아니라 당 조직 비서인 조용원이 사열을 했다는 게 이례적이네요. 이날 연설도 양복 차림으로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리일환 비서가 했는데요. 일심 단결의 위력으로 현 난국을 타개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족이 격변기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자력자강으로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등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정규군은 나오지 않았다는데 이 열병식에는 어떤 부대가 참가했나요? 지난해 수해 복구에 앞장섰던 평양시 당원사단 종대가 선두에 섰고요. 이어 각 도 노농 저기군이 등장했습니다. 김책제철 연합기업소, 풍남비료 연합기업소 등 각지의 기업소 종대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농업 존선에 더 많은 필요를 보내줄 결의를 안고 광장을 누벼가고 있습니다. 철도, 항공 등 수송 분야와 문화예술인, 체육인 종대도 참가했고요.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친 체육인들이 결전의 그날에는 총대로 조국의 운명을 지킬 맹세를 안고 열병 광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등 각 학교, 의료진으로 구성된 보건성 종대도 뒤를 이었습니다. 주황색 방역복을 입고 방독면을 쓴 사람들이 유독 눈에 띄네요. 네, 비상방역 종대인데요. 외신들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는 걸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군, 이어 군견 수색종대도 참가했고 기계화 종대는 오토바이와 다연장 로켓 등 재래식 무기를 실은 트랙터를 몰고 행진했습니다. 열병식의 마지막은 소방종대의 소방차가 차지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생명 재산을 지켜 언제나 한몸 서슴없이 내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는 이다운 대호. 네, 열병식 하면 떠오르는 전략 무기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노농저기군과 사회안전군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요. 노농저기군은 17세부터 60세의 남성과 미혼 여성 등 노동자, 농민, 사무원으로 편성된 일종의 예비군 조직입니다. 그래서인지 최신 전략 무기는 보이지 않았고요. 민간의 비정규 병력으로 진행된 이번 열병식은 대외적인 군사 메시지 표출을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한 것이다. 내부 단결을 도모한 걸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분위기가 다른 열병식 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리춘희 아나운서도 보이는데요. 김 위원장과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요즘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는 가수 김옥주도 노래를 부르고 끝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념 행사를 열어 각계 공로자들을 불러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과 팔짱을 낀 리춘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민심을 다독이려는 속내가 보이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강조하는 게 또 있죠. 네, 살림집을 새로 짓는 것도 유난히 강조하던데요. 최근에도 관련 소식이 들어왔나요? 네. 평양 도심은 물론 농촌 지역과 수해 복구 현장까지 온통 살림집 건설에 여념이 없다는 소식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올해 수해를 입은 함경남도 신흥지구 살림집 건설 소식이 전해졌고요. 자연재해로 집과 가산을 잃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불행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최근 새 주택단지 건설이 끝난 평안남도 오령리에서는 축하 행사를 벌였다는 소식도 보도됐습니다. 농막이 울리는 가운데 흥겨운 심판이 펼쳐지고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축하 속에 새 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 네, 농악 장단에 맞춰서 춤도 추고요. 일종의 집들이 행사를 하는 것 같군요. 네, 이런 모습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북한은 김정은의 등장에 때 맞춰서 신축 주택들을 공급했습니다.
10년 전 영상과 비교해봐도 축제를 벌이고 가재도구를 옮기는 것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특히 주택을 챙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하는데요. 북한 정권 수립일인 지난 9일에도 조선중앙TV는 첫 방송으로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모습을 담은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훌륭한 살림집을, 그것도 무상으로 안겨주는 이런 제도를 어버이 수령님께서 세워주시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욱 아름답게 갖고 가셨습니다. 최근에는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민심을 다독이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노동신문은 최근 정론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건설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평양 만세대 살림집 건설과 보통강변 주택단지,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와 양도곤천 문화휴양지, 평양 종합병원 등 여러 건설 사업이 성과로 기록됐습니다. 북한이 혁명의 성지라 부르는 삼지연시 건설도 중요하게 언급했는데요. 북한의 한 대외선전 잡지도 9월호에 과거와 달라진 삼지연의 모습을 담은 화보를 싣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이른바 건설 정치를 부각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정론은 북한이 중요 시기 최고 지도자의 의도나 정책을 주민들에게 설파해야 할 때 주로 쓰는 형식인데요. 김 위원장 집권 10년의 주요 성과로 군사나 외교가 아닌 건설 사업을 내세웠다는 게 주목됩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건설 사업이잖아요.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하면서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인사 스타일은 롤러코스터처럼 진폭이 큰 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파격 승진을 시켰다가 곧 좌천시키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문책강등됐던 박정천 총참모장이 2달 반 만에 복귀를 넘어서 최고위직인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습니다. 네, 우리의 합참의장, 또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요직 인사도 이뤄졌는데요. 이번에 발탁된 인물들의 몇 명과 인사 이동의 의미를 오상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9일 열병식장 주석단,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한 노동당 핵심 조직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5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화면 오른쪽이 박정천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2달 반 전 그가 문책 강등될 때만 해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 기용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보고에서는 국가적인 최중대 과업 수행을 대공한 일부 책임 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가 상세히 통보됐습니다. 당시 원수 계급의 총참모장이던 박정천은 다른 간부들이 거수로 표결할 때 손을 들지 못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의 계급장은 원수에서 한 계급 낮은 차수로 강등됐고 지난 2일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주석단이 아닌 단상 아래 방청석에 자리했습니다. 짧은 문책과 단련의 시간을 거쳐 북한 군 서열 1위로 단숨에 치고 올라간 겁니다. 군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북한의 야전 세력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어떤 군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를 통솔하는 박정천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지금은 뭐 군서열 1위로 봐야 되는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군부의 인사 이동, 계급의 승진과 강등은 잦았지만 박정천은 그중에서도 유독 부침이 심했습니다. 2015년 별 3개에서 1개로 2계급 강등됐다가 2019년 총참모장에 임명되면서 계급도 차수, 원수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박정천은 포병사령관 출신으로 자주포와 방사포 등 전력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총참모장으로 북한군 전력을 책임지는 동시에 삼지연시 개발 등 주요 경제건설 사업에 인민군을 동원하고 통솔하는 등 충성심과 역량을 보여왔다는 점이 재기의 발판이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점화시켰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 처리가 너무 깔끔하고 아주 추진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은 거죠. 군을 통솔하고 군에 대한 일종의 경제적 역할 이것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 이 박정천이 아주 적격이죠. 반면 지난 6월 박정천과 함께 문책을 당한 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해임된 리병철은 현재 보직도 계급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가 관할하던 당 군수공업부 부장에는 류진 부부장이 승진, 기용돼
이병철은 권력의 중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이제 문책은 당하긴 했지만 그런 고령에 의한 업무 처리에서의 어떤 그 미숙 문제, 적극성 문제 뭐 이런 것이 아마 더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소위 얘기하는 숙청 뭐 이런 개념으로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의 합참의장에 해당되는 인민군 총참모장에는 정찰총국장 출신 림광일이 임명됐습니다. 림광일은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 내 목함쥐례 작전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노장청이라는 일종의 균형 분배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어쨌든 세대 교체의 의미와 함께 인사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실력과 탁월함을 인정받는 사람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그런 규칙이 어떻든 약간 적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림광일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경력 외에도 50대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 때문입니다. 경찰청장격인 사회안전상에 새로 임명된 장정남도 김정은 시대 군 수뇌부 세대 교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2013년 인민무력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침을 겪다가 이번에는 북한 사회의 치안을 총 책임지는 자리에 기용된 겁니다. 이 경제난, 식량난, 그렇기 때문에 공안 통치를 강화하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계속 강화해 나갈 겁니다. 체제의 결속 차원에서. 이번 군부 인사에서도 잦은 교체와 신상 필벌, 재기의 기회 등을 통해 간부들을 통제하는 김정은식 인사 방식이 재확인된 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매우 특별한 용인술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을 계속 선택하기보다는 변화를 주면서 뭔가 경쟁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인사의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일 정치국 확대 회의를 통해 방역 강화와 식량 문제 해결, 재해성 기후에 대비한 국토관리 등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군 수뇌부는 방역과 사회통제, 경제건설의 당면 과제는 물론 이미 공언한 국가 방위력과 선제 타격 능력 강화에서 실적을 증명하고 평가받아야 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코로나19로 여기저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예비 부부들 결혼식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도 또 출산도 그야말로 비상인데요. 북한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이맘때 청첩장 많이 받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 요즘은 뭐 결혼식 날짜 잡았다가 미루는 분들도 있고요. 그쵸. 주변에서 결혼한다는 소식 뜸합니다. 그렇습니다. 청첩장 거의 못 받은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네, 제 주위에서도 결혼을 많이 미루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청첩장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남한에 오니까 이렇게 결혼식도 있고 돌잔치도 꽤 되던데 코로나 이후로는 진짜 그 청첩장 정말 가물에 콩나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는 사실 봄, 가을에 결혼 굉장히 그렇죠, 많이 많이 했죠. 하잖아요. 네. 결혼 시즌이라고 하는데 북한에도 결혼 시즌 같은 게 있어요? 대체로 그냥 이 10월, 11월 그때 결혼식이 제일 많고요. 예, 이런 여름 그때는 또 조금 음식물도 비폐해지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봄에도 그렇고 여름엔 대체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하죠. 네. 그럼 좀 있으면 북한의 결혼 시즌이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네, 그러면 북한도 지금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있을 텐데 뭐 영향은 없을까요? 북한은 이런 거 있습니다. 지역 간 이렇게 이동할 때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결혼 시기 목적이다 할 때는 그 지금 증명서를 지금 발급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혼식도 아주 간소하게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거리두기처럼 북한도 인원 제한을 하고 있는 셈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남한은 결혼식장 제한 인원을 뒀잖아요. 밥 안 먹으면 100명 이상 모임 금지니까 99명까지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네, 식사 제공을 하면 또 49명 네. 이렇다는데요. 자, 최근에 예비 부부들이 트럭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49인 부른다고 저희가 49인 식대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보증인원 정해놓은 200명 전부 다 내야 하고요. 지난 9일엔 화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뜻의 결송합니다라는 자주 섞인 말까지 나오는데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랬을까 싶습니다. 일생일대의 결혼이니까 많은 분들 모시고 축하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결혼 건수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는데요. 2020년 1분기에 비해서 17.6%나 하락했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출산율도 함께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요.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에서 올해 2분기에는 0.82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수치네요. 예, 문제는 앞으로 출산율이 더 떨어져서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고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면 정말 걱정스러운 수치인데요. 맞아요. 근데 북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네,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아이 둘을 낳으면 모조리 여기 말로 바보 같은 뭐 깨지 못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네, 이효주 씨는 북에서 출산하신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 2002년 그리고 2004년 두 딸의 엄마입니다. 네. 그때 2000년대 초반엔 그래도 고난의 행군 이후라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을 북한 주민들의 안정을 찾아가는 그 시점이었는데도 2명 낳았다면 많이 낳았다. 머저리 소리 좀 들으셨어요? 어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북한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의 출산율은 우리보다는 높은 한 1.9명 정도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총인구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이런 대체 출산율보다는 낮아진 상태입니다. 네. 북한의 출산율 추이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북한이 90년대 초에는 2.25명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네요. 90년대 중반에 경제적 충격을 겪은 이후에 후반부터 2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대에는 1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다른 개발도상국하고 비교하면 북한의 출산율 좀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소득 수준이 지금 1인당 1,000불 정도로 저소득국에 해당하는데 지금 평균적인 저소득국의 합계 출산율이 4.5명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은 출산율이 저소득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요. 출산율 자체로만 보면 중상위 소득국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네. 다른 저소득 국가에 비해서 북한 출산율이 특히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여성의 교육 수준이 늘어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은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에서 뭐 결혼과 출산을 다 겪으신 이효주 씨니까 실제 북한 여성들 상황이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북한에서 지금 대체로 여자들은 거의 다 이렇게 전업주부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 그냥 8명은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한마디로 가정경제도 여자가 도맡아 해야 되고 그리고 출산해가지고 육아도 맡아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전업주부인데 왜 생계를 다 책임집니까? 그럼 남편들은 뭐 해요? 북한은 누구나 직장에 족을 두고 뭐 있어야 되는데 일단 남자들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운영하고. 직장에서 나오는 돈은 전혀 생계에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인가요? 월급이 뭐 노동자들은 그냥 2,500, 3,000부터인데 쌀 가격이 5,000원 이상이다 보니까 계속 여자들은 시장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남한의 청년들이 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거하고 비슷한 듯하지만 또 다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뭐 내 집 마련, 사교육비, 경력 단절 등등. 우린 좀 복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남한도 주로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북한도 비슷해서 북한도 말씀하셨듯이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특히 여성이 그 시장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유주 씨 남한에 와서 이런 상황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다 정말
그런 건 걱정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다 외동이더라고요. 보니까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게 정말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표어, 뭐 포스터 그리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런 포스터 그리기도 있었는데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건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참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60, 70년대 산하 제한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부양 인구가 줄고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면 그 국가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리고 출산율 억제 정책을 펴는 거죠. 네. 북한도 예전에 이런 산하 제한 정책 이런 게 있었나요? 네, 북한도 50년대, 60년대에는 다산 정책도 했는데 70년대 이후는 또 북한의 경제가 조금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말 10,000원까지 운운하면서 김일성이 이런 방침까지 내렸었거든요. 남자는 30살, 여자는 뭐 28살까지 결혼을 빨리 하지 말 때에 대한 이런 지침도 내렸었고요. 그 남북한의 인구 구조 변화 추이를 보면 90년대 초반까지는 비슷한데요. 한국 전쟁 직후에 베이비 붐이 일어났고 남한이 조금 더 일찍 60년대에 출산율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고요. 말씀하셨듯이 70년대 북한도 만혼을 권장하는 등 이렇게 좀 출산율을 낮추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변천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된 거죠. 네. 네, 북한은 최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여맹대회에서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은 애국으로 여겨야 합니다. 북한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불리는 특별한 이름, 명칭이 있다고요. 네, 북한에는 모성영웅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모성영웅 부부입니다. 우리 10명 자식의 이름을 혁경이, 명향이, 의범이, 부령이, 수금이, 아이 좀 잘못 불렀다. 이렇게 아이들이 첫 글자 이름을 모두 합치면 혁명이 수뇌부 결사옹이가 되게 지었습니다. 보통 몇 명쯤은 낳아야 모성 영웅이 되는 거예요? 모성 영웅 되려면 한 7명, 8명 정도는 낳아야 됩니다. 진짜요? 네, 네. 네, 북한은 뭐 당의 육아 정책을 앞세워서 아이들 보육 문제나 영양 문제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선물 과일이며 색다른 식료품이 생길 때에는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시는 네, 육아 정책도 선전을 하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북한도 지금 정점에 다다라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 노동력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좀 출산을 90년대부터 장려하고 있지만 이게 또 높아지진 않고 있는 그런 수준 실정입니다. 네. 이 출산율 저하가 미래 경제 활동 인구를 줄인다는 이런 효과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위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심각한 문제로 보는 거잖아요. 네,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북한은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고령화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북한은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모든 청소년들 다 군대를 나가잖아요. 근데 군사복무가 10년인데 그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에서는 이런 모든 이제 사회주의 건설이랄까 이런 것들을 인력으로 해결하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코로나19까지 더해져서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탈코로나 베이비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코로나19 종식 생각만 해도 기쁜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저출산에 이어서 고령화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곳.
남북을 가르며 길게 놓여진 비무장지대도 바로 그런 곳이죠. 그렇죠. 분단 이후에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이 비무장지대. 이곳을 총망라한 최초의 지도가 3년여의 노력 끝에 최근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100곳 신도시. 그 한 자락에 66만 제곱미터, 20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가 나타납니다. 3년간 5,700억 원이 투입돼 1단계 조성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캠퍼스. 차세대 첨단 선박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 개발하는 시설, 무인 이동체 연구시설, 이렇게 육해공 3개 분야의 연구단지가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남은 부지엔 2025년까지 산학협력, 창업을 위한 여러 기업과 연구소들이 추가로 세워진다는데요. 이곳에 5년 뒤 들어설 서울대 병원과 함께 바이오 산업까지 육성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는 비전입니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산학협력 생태계, 창업 생태계 조성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체 투자 유치하고 그다음에 교수 학생들 창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그걸 통해서 또 글로벌 인재들 양성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서울대의 새로운 역할을 한번 이 캠퍼스에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현재 이곳 서울대 시흥 캠퍼스의 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협력동 건물입니다. 이곳에 관악 캠퍼스에서 전체가 이전해온 연구기관이 하나 있다는데요. 어떤 곳인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5년 전 관악 캠퍼스에 설립된 이후 북한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통해 여러 대북 정책 방안을 제시해왔다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여러 학문들을 포괄한 좀 더 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미래 통일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포부로 이 시흥 캠퍼스에 새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큰 관심이고 또 풀할 숙제고 이제 그것을 우리 서울대가 공공적 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종의 우리 사회 공공재, 공공적 연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 한국의 서울대가 아닌가. 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통일부의 의뢰로 3년간 5억여 원을 들여 제작해온 DMZ 평화 지도가 최근 완성됐습니다. 비무장지대 DMZ의 기초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남북 경계 지역의 지리와 지역, 역사와 문화 등을 총망라해 웹상에서 만든 최초의 지도입니다. DMZ가 가지고 있는 오랜 그 역사성들 그리고 현재의 어떤 DMZ의 모습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했을 때 앞으로 DMZ의 평화지대화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게 아닐까. 우선 DMZ 지역의 산천과 도로망, 옛 마을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 지역의 역사와 남아있는 문화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클릭 한 번으로 찾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두루미 같은 철새, 남북 간 이동 경로 등 이 지역의 동식물 생태계와 환경 요소도 포함됐습니다. 일반 지도와는 달리 DMZ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작업도 이뤄졌는데요. 우선 고려 왕조 흥망성쇠의 무대처럼 이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연결해 학습할 수 있게 했고 DMZ라고 하면은 되게 지금 우리의 변경 지역으로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역사성을 쭉 보다 보면은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까지 해서 가장 중심지 한반도의 허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러한 이제 DMZ 이야기라는 스토리와 공간들의 조합을 통해서 지도를 보면 좀 더 이렇게 확연히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철원제일교회처럼 지금은 사라진 근대 시대의 건물들을 3D로 복원해 입체적인 상상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재는 사실 5개 건물에 대해서만 도면, 그러니까 사진이 남아 있어서 좀 우선 복원이 가능한 건물이 5개가 있어서 만약에 나중에 가능하다면 더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저 동네 자체를 좀 다 이렇게 좀 복원을 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각 분야의 전문가 13명이 뭉쳤고 27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 모두 12,000여 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 지도 제작엔 세종실록 지리지와 대동여 지도, 일제강점기 때의 지도와 정전협정 지도 등이 활용됐는데요. 이에 따라 DMZ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시기별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DMZ와 한강 하구, 그리고 남북의 접경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이번 지도는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초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향후엔 북한의 모든 지역을 포함시킨 한반도 평화 지도를 완성해보는 게 연구진의 꿈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많이 담았지만 북이 또 할 수 있는 뭔가가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이거를 완성하자고 제안하기. 가까이 있어도 들어갈 수 없고 알고 싶어도 그러기 힘들었던 미지의 땅 DMZ. 화면상이긴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찾아갈 수 있는 지역, 친숙한 이웃 마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춘말? 옛날 이야기? 모르겠어요. 가상의 이야기 같은 거 아닐까? 뮤지컬 오페라 뭐 그런 거 아니야? 북한말 가무 이야기는 간단한 생활상의 이야기를 노래와 춤, 연기를 통해 표현하는 종합 무대 예술의 한 형태입니다. 북한말 가무 이야기와 유사한 말로는 뮤지컬을 들 수 있습니다. 아, 되게 다른 단어 같은데 아예. 맞췄어! 어려워요. 되게 뭔가 영어들을 다 한국적으로 한글로 풀어내려고 너무 노력한 기분이 들어요. 약간 한국어에 더 가까운 느낌? 가을 장마도 이제 끝난 것 같죠?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높고 푸른 하늘 보면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힘겨운 시기지만 슬기롭게 이겨내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